아주 딱 그러네. 안 보인다. 핑계가 안 돼. 그래도 좀 뒤로 갈까요? 여기서 가리면은 전체에 다 가니까 사람이 돼서 들어가는데. 자, 약간 후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들림. 야, 그랬군요. 저번 신문에 나온 거. 자, 지금 준비된 하시면서 매주 이렇게 준비한 게 더 많아집니다. 사상 첫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절, 두 번째 2절이 휴전 시 실제로 이루어진 포로 교환의 숫자. 그 다음에 2절 밑에는 컬러풀하게 또 해놨습니다. 컬러풀하게 국군 포로의 명예회복, 법원의 추심 명령, 손해배상 위자료 추심을 해라 하는 그런 법원 명령이죠. 이거를 이행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국군 포로 송환해라. 자, 그리고 이 내용이 관련돼서 보도자료가 있네. 보도자료가 아니고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김정은 상대로 첫 국내 손해배상 재판. 그리고 이제 인터뷰 대상자는 박선영, 제목은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된 것 같습니다. 나라 위에 싸우다 포로가 된 이들, 역대 어느 정권도 관심이 없었다. 큰 내용이고요. 아, 이게 한 팔로니까 이게 더 멀어야 보이네. 잠깐만요. 보따리가 지금 꽤 많습니다. 이쪽에서부터 파노라마식으로 싹 보여드려야 되겠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 단독 법정. 피고석은 비어 있었다. 원고는 함경남도 광산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각각 2000년과 2001년 북한을 탈출한 고령의 국군 포로이다. 이 중 한 명만 법정에 출석했다. 사건 번호 몇 호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은 나오시죠? 판사에게는 일상적인 재판일지 모르나 아마 이는 역사적 재판으로 남을 것이다.
작은 체구의 박선영 씨가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물망초 단체를 만들어 현대사에서 버림받은 소수와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비례대표 의원 시절인 2012년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해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1일간의 단식 투쟁을 한 적도 있었다. 월남전 포로에서 돌아온 존 맥케이는 미국의 영웅이었는데 북한을 탈출해온 국군 포로들은 우리 사회에서 숨어 있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됐다. 이들의 존재와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6.25 발발 70년이나 됐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판례를 한번 남겨보자는 마음이다. 자, 2부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이게 좀 신문이 한쪽 면이 가네. 네. 자,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1953년 포로 교환 협정 당시 북한은 국군 포로 8,656명을 돌려보냈다. 호루라기 방송님 아직 진행 중입니다. 뭐 가까이 계시면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또 거리가 되시면은 이게 어차피 이제 1시간 정도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까이 계시면 한번 뵀으면 더 좋을 텐데. 자, 지금 준비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저 티켓을 들고 계신 분이 자꾸 찍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꾀를 못 부리겠다고 이제 하소연 내지는. 아까 저 읽던 내용이 국군 포로 8,656명이죠. 반면 유엔 등에서 파악한 국군 유엔군 포로 수의 10%밖에 안 됐다. 전후 복구를 위한 인력 부족에 직면했던 북한이 포로를 감추어두고 안 넘겨줬던 것이다. 제네바 협약에는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즉시 귀환이 명시되어 있다. 포로의 강제 억류 자체가 불법이다.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은 1953년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 강제 노역을 했다. 그러다가 1956년 김일성 교시 43호에 의해 북한 주민 신분을 받아 함경도 탄광지역으로 집단 생활을 했다. 너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 열리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 같다. 내무성 건설 때 강제 노역의 한정에 각각 2,100만 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의 70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와서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 최보식 기자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박선영 이사장이 물망초 이사장의 대답이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 역대 정권은 국군 포로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해결 의지도 없었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생존 국군 포로 한 명당 얼마씩 북한에 지불하고 모셔오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내놓았지만 무산됐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질문이 재판은 증거 제일주의다. 북한이 국군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입증 자료는 있나? 답변이 판사도 국군 포로들이 형광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내무성 건설대 관련 노동신문 기사와 국군 포로들을 북한 주민으로 편입하는 김일성 교시 43호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
질문. 그걸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할 수 있나? 답변. 재판부는 직접 증거를 원했다. 국가정보원이 탈북한 국군포로를 합동신문한 자료를 갖고 있다. 정보 공부를 청구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일절 답이 없다. 재판에서 다른 국군포로들을 참고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또 국군포로들이 강제 노역한 한광지역에서 살다가 탈북한 보건소장과 딸도 증언하겠다고 했다. 질문. 북한을 탈출해온 국군포로에 대해 그동안의 급여와 보로금이 지급됐다. 이미 우리 정부에 의해 그 억류 시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답변이 판사도 첫 공개 재판 때 그런 취지로 말했다. 탈북해온 국군포로가 한국에서 받은 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으로서 전역을 하지 않았기에 북한 억류 시기에 월급을 복리이자로 계산해 받은 거다. 그리고 전쟁 당시 공과에 따른 보상금, 그 다음에 북한에서 갖고 온 정보 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보로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국군 포로가 겪은 불법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질문. 민사재판에서는 거의 유례없이 공판 준비기일이 4차례나 열렸다고 들었다. 과연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따진 것인가? 답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국내 소송이다. 당사자 적격 문제에 재판 관할지 청구원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장 전달 방법 등을 미리 짚고 넘어가야 했다. 질문. 피고를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명시했다. 당사자 적격이란 김정은과 북한을 피고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답변은 그렇다. 질문. 판사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들었다. 답변. 판사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 당사자는 독립된 권리, 의무 능력의 주체여야 하는데 그런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질문. 북한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엄연히 실체가 있지 않은가? 답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북한을 불법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했다. 세상이 바뀌어도 판례의 구속성이라는 게 있다. 그 판례를 적용받으면 법인격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어렵다. 법인격이 없는 불법단체나 조직에 대해 처벌해왔지 않나? 답변.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형사재판은 해봐야 아무런 실효가 없다. 질문. 형사재판은 실효가 없고 북한을 상대로 민사재판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인데 답변. 국제사법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 오토 원비어 유족이 북한과 김정은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또 우리 판례로는 불법단체 북한에 대한 민사소송이 어렵지만 대신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거다. 질문. 판사는 피고 명단에서 김정은을 빼자는 입장이었다고 들었는데 답변. 판사가 김정은에 대한 청구원인이 뭐냐고 질문한 것이 그렇게 전해진 것 같다. 오해가 있었다는 그런 해석 같아요. 설명. 질문.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군 포로의 강제 노역은 김일성 집권 시기에 이루어졌다.
김정은이 태어나기 이전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답변. 포로로 잡혀 불법적인 강제 노역을 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기였지만 김정은은 북한 정권을 물려받았다. 정권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국군 포로의 강제 노역이라는 불법 행위에 의한 이익 취득도 상속받았다고 봐야 한다. 피상속자 김정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다. 질문. 판사는 김정은의 채무 상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오라고 했다는데, 답변. 개인의 상속 비율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김정은은 정권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상속받았다. 김일성 혈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해도 똑같은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질문. 재판 관할지도 문제가 되는데, 답변. 판사는 피고 김정은은 평양에 있고 원고 국군 포로 2명의 거주지가 각각 다른데 왜 서울에 소장을 제출했냐고 했다. 우리는 소장 전달이 용이하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문. 민사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피고에게 공소장이 전달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석이 비어 있었는데, 답변. 판사가 이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대사관이 개설된 영국, 스위스 등이나 UN 대표부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직접 전달하겠다. 아니면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했다. 질문.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 답변. 우리는 김정은이 피고가 됐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가 되도록 하겠다. 김정은 방에는 TV 10여 대가 있고 남한 뉴스를 다 보고 있으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질문. 설령 승소한다 해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겠나? 답변. 판사가 이 점을 들어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 국내에 무슨 북한 자산이 있나? 답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들어 2006년부터 우리 방송사들로부터 조선중앙TV 등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전달해 왔다. 하지만 2008년 남북관계 경색과 UN 제재로 저작권료를 송금할 수 없게 되자 북한에 미지급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 20억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가 승소하면 이 공탁금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 질문. 어떻게 이런 차관을 했나? 답변. 재작년에 오토 원비어 가족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해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 어머니 이름이 신디 원비어고 아버님 이름이 제가 좀 기억도 안 나네요. 미국 정부가 압류를 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매각했다. 그 전에 북한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걸어 역시 승소했던 김동식 목사, 2002년 탈북자를 돕다 북한에 납치돼 사망.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줬던 것으로 안다. 원비어 부모는 스위스 계좌, 독일의 호스텔드,
세계 곳곳 북한의 재산을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질문: 미국에서 이루어진 북한 선박 매각에 대해 북한 반응이 없었나? 답변: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다. 1968년 원산항 앞바다 동해상에서 북한 해군 초계정에 의해 납치된 미군 정보 수집함 후에블로호 선원 유족들이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려는 것이다. 이런 민사재판이 북한 정권에게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의 존재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으로 처음 조명받았다. 지금까지 모두 국군 포로 80여 명이 돌아오셨다. 살아서 귀환한 국군 포로 78%는 당시 우리 병적 기록부에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국군 포로에 무관심했고 덮어왔다는 뜻이다.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는 23명이다. 북한에는 500여 명의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는 걸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 역사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3월 24일이다. 최보식 선임 기자가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 인터뷰한 내용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는 거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목이 좀 따끔하네요. 연습이 안 돼가지고. 보시니 목이 좀 따끔합니다. 주변 풍경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너무 이제 피켓만 보면 좀 지루하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기자분이 한 분 오시고 바로 옆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이제 찻길 건너편에가 무학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자, 버스 지나가면 잘 보이겠죠? 무학여자고등학교가 최근에 소녀상 동상이 저기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애국단체 한쪽에서 저쪽에 또 설치를 했던 사람이 교장인가 본데, 교장 선생. 근데 그거의 이제 부당성에 대해서 또 저쪽도 이제 평일날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소녀상 동상을 학교 교정에 무학 여자고등학교네. 여고 요즘 그럴 텐데 소녀상을 학교 교정에다 세워놨대요. 그래서 최근에 애국단체 쪽에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포스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끝까지 싸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저기도 양심에 맞게 좀 제거를 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학여고, 여기는 버스 정거장 쪽이고요. 카메라 기자분이 찍고 있고, 요 이제 빌딩이 무학 빌딩입니다. 무학 빌딩.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계속 직진을 하면 왕십리역이죠. 왕십리역인데 왕십리가 왕십리와 무학대사, 여기 이제 무학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읽었던, 체득했던 내용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개성은 지금 고려조의 도읍지니까 조선의 도읍지로 마땅치가 않고 새로이 조선의 도읍지를 정할 자리를 풍수지리에 등한 무학대사 당신이 좀 탐사를 하고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 뭐 이렇게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새로운 수도의 입지 조건 이런 걸 따져서 했는데 못 찾았대요. 못 찾고 요 이제 왕십리역 요 근처에 와서 어디가 도읍지로서 적당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소를 몰면서 농사를 하는 노인이 소에게 야 이 미련한 소야 이 무학같이 미련한 놈의 소야 이러면서 엉덩이를 이제 매를 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학대사님이 어떻겠어요? 나를 지칭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던 노인분에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태조의 그 명으로 도읍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전국을 다 답사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심리를 더 가라. 왕심리, 심리를 더 가라. 해서 지금 저 중앙청 자리죠. 그쪽을 이제 경복궁 자리, 그쪽을 도읍지로 정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심리하고 이제 그 무학 빌딩이잖아요. 그 무학여고 저쪽에 보니까 무학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무학과 왕심리 또 조선 도읍지 선정의 전설 같은 내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서는 노인이 호련히 사라졌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그런 내용을 어린 시절에 제가 어른들한테 말씀도 듣고 동화책 같은 그런 거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 왕십리 무학 횡당정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셨네요. 그래서 여기는 왕십리. 아까 그 신문 인터뷰네요. 반인도적인 건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용서가 안 되죠. 전쟁이 끝나면은 포로는 즉시 송환을 해야겠다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 위반. 현장 분위기는 오늘 날씨가 영상 6도 정도로 따뜻한 편입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편안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젤 같은 거에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두 번째 이젤의 표시가 깜짝이야. 휴전 시 실제로 이루어진 포로 교환의 숫자. 그래서 그 인원수를 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가까이? 초점이 안 맞네. 제가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렇습니다. 자, 1. 유엔군 남쪽으로 돌아온 포로의 총수 13,444명. 2. 공산군 북측으로 돌아간 포로의 총수 82,493명. 밑에 가로는 유엔군이 추산한 포획된 유엔군 포로는 총 92,070명. 자, 이 도표를 보면은 돌아온 포로 중에 영국군이 3,746명, 한국군이 8,321명, 영국군 및 기타 유엔군들이 1,377명. 그 다음에 북으로 돌아간 포로는 인민군 포로가 75,823명, 중공군 포로가 6,670명. 미육군의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억류시킨 포로는 약 78,636명으로 추정돼.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억류시킨 포로. 여기에 대해서 그
조창호 중위님이 옛날에 94년도 무렵에 이제 탈출을 하셔가지고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은 전쟁 상황이라든지 휴전에 대한 상황 이런 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휴전이 되는지 포로로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소식 자체를 알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환을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제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자기들이 눈과 귀를 다 가려놓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못하게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몇십 년 동안의 그 강제 노역을 한 것입니다. 강제 노역. 지나가는 분들이 저렇게 유심히 쳐다봅니다. 오늘의 그 1인 시위는 이쯤에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2시부터 또 홍대에서 오이 박사, 단체명이 좀 재미있죠. 오이를 이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야채 오이가 아니고 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제
2시부터 젊은이 거리 홍대 있고 문화재 연설 같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현장 중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정리를 다 끝내고 또 밀린 대사일을 또 하러 가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여기서 시위를 할 수는 없고 지나가는 분들께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해드리고 부당하죠. 몇십 년간 그 강제노역이에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그 전쟁 기간은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은 그쪽에도 인명 피해가 없을 거예요. 굳이 뭐 누구를 억류하거나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할 이유가 없었는데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민군들이 죽고 전쟁 후 복구 작업을 할 일손이 필요하니까 국군 포로들을 송환을 하지 않고 노예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소송 판결이 있어났고 정문협에서는 채권 추진 명령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현장 중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애청해주시면 호루라기 방송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